안녕하세요. 오늘은 802회, 아니 800회 다시 2회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네이버 블로그 길을 걸으면 생각이 난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천년대계 상상가치론, 복수의 진화심리학, 지명 쌈방울, 신마담 버닝썬 이은주, 세계 최초 가설 한국의 대식문화 원인에 대해 남이사론, 왜 78대 22 공동체와 개인주의, 인가, 안전뱅이 밀, 다람쥐, 독점 경쟁력, 해파리, 외자를 빼야 되겠군요. 인도란 자유파시오 지명이와 우유파시오 제국을 반대합니다. 일본 우유파시오 흥룡의 똘마니 자유괴뢰파시오 반쪽정언을 반대합니다. 이게 신박과학인지 신비과학인지 모르겠지만 과학자들은 죽음을 넘어서는 제3의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후성 유전학을 이야기했잖아요. 인드라가 후성 유전학에서 중요한 게 DNA 메티로아입니다. 메티로아는 지난번에도 설명했듯이 포장이 바뀌면 원본과 짝퉁, 그러니까 메티로아라는 것은 DNA 염기설이 바뀌지 않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껍데기에서 온오프 장치를 메티로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특정한 어떠한 활성화, 비활성화, 특정한 DNA는 발현되도록 촉진시키고 특정한 유전자 발현은 억제시키는 그런 방식이 어떠한 가문의 전통, 한 개인의 어떤 행동습관, 이런 것이 일정하게 유지되면 그 메티라가 유전처럼 유전된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해서 유전은 오랜 기간에 걸쳐서 바뀌는 것이 개념이라면 메티로아, 후속 유전학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짧은 시기에 변화하는 것. 그러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0.1%, 0.0001% 왜 인간의 피부색이 이렇게 밖에 다를 수 있을 것인가? 유전자 염기서에는 그렇게 큰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키가 크건 작건 간에 그런 것들, 신체적인 특징, 그리고 부모가 운동신경이 좋다고 아들이 자손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런 확률을 띠는 그러한 어떤 속성들이 또 이런 메티로아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드라가 강조했듯이 인간은 죽어도 생물학적 관점에서는 부패냐 발효냐 이런 관점으로 인간은 커다란 개체가 죽지만 개별 어떤 세포는 다시 어떻게 됩니까? 바이러스 원핵세포 돌아가는 셈이죠.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너무 지나치게 좀 자극적으로 환생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나 이런 것들에 착안해서 향후에 어떤 과학기술 혁명이 이루어지면은 SF 소설에서 이야기하듯 기억 메모리만을 가지고서 인간이 마치 변이하듯이, 그러니까 영화에서 보듯 새로운 육체를 복사받아서 메모리만 탑재하는 방식으로 가능할 수 있는 여지는 남겨뒀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하지만 하여튼 간에 유행하는 게 후생 유전학이다,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었고, 그 다음에 이제 복수의 진화 심리학, 여기서는 가해자 어떤 신상공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 친구가 나름대로 합리적인 설명을 했습니다. 인드라가 이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사형 제도 반대,
그다음에 가해자 심리학, 이런 가해자 문제, 시장 공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일본과 미국 같은 경우는 공개를 하죠. 한국 같은 경우는 하지 않고 있는데 문제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신상 공개는 안 해도 돼. 인들아 볼 때는. 문제는 미국에 비해서 좀 지나치게 형량이 낮다라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그 연쇄살인범에 대한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면 체감 어떠한 복수심 면에서 제도를 통하지 않고 직접 복수하려는 그런 어떤 풍조가 생길 수 있다 이거죠. 적절한 판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쥐명이나 쌍방울에 대한 적절한 심판이 필요한데 쥐명이 배경이 무섭다고 한국 사법계가 자유파시오 반정미당 때문에 쥐명이 때문에 개판인 5분 직전이거든요. 그동안 한 50년 동안은 나름대로 한국 사법계가 아시아에서 상당히 인정받았다면 인들아 보기에는 문전비 자유파시오 정권의 해악이 국가 통계 조작, 특히 경제 통계 조작도 있고 사법부에 대한 어떤 사실상 상권 분립의 한국 제도를, 공화국 제도를 무너뜨린 최초의 인물이 문전비다 라고 할 수 있거든요. 쥐명이는 조금 더하죠. 이런 문제 하나 더 얘기할 수 있지만 3대 커다란 좌익파시오 문전비의 죄악은 그 죄질이 단 한 명의 어떤 사람을 죽인 것보다 매우 심각한 대한민국의 현 대한민국 시민뿐만 아니라 후손에게도 굉장히 유해한 조선시대 선조나 이따위 인간들, 고종 따위 같은 인간들의 견질 만큼 굉장히 해악스럽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정확한 우리는 역사적 인식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세기 돈 많은 여자들의 은밀한 취미생활, 도벽, 흔히 지금 최근에도 뭐 헐리우드 연예인이 살 만큼 사는 친구가 도벽을 행한 바 있죠.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유대인 출신 여성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미노바? 하여튼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러한 여성들의 어떠한 도벽, 남성들의 여행벽 이러한 것들을 단지 부자병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거죠. 이거는 뭐냐면은 저 시기에 19세기에 이미 전조현상, 다시 말하자면은 그전에는 굉장히 위험사회였는데 19세기 후반부터 유럽이 상당히 안정화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선진국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날 한국, 그러니까 유럽의 서구의 매니아, 그 다음에 일본의 오타쿠, 한국의 이 인드라 편상 남이사는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를 동시에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이걸 잘 활용하면 오히려 한국의 선진국병, 항상 선진국이 되면은 선진국 병이 있고 중진국이 되면 개발도상국이 되면 개발도상국 병이 있고 후진국에게 특이한 병이 있다고 할 수 있거든요. 사회병이죠. 집단병이고 집단 히스테리병이에요. 이제까지 느껴보지 못한 새로운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문제지, 이거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이거 잘 살려야 된다. 예를 들면은 인드라가 반문화 막 했잖아요. 그 반문화 효시는 1950년대 말 미국의 비트족이거든요. 나중에 히피족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 비트족이 왜 발생이냐면 1950년대에 미국이 너무 잘 나간 거예요. 아직까지도 가장 황금 시대였다고 이야기하는 시대가 1950년대고 팩트 오브 퓨처가 그거를 배경으로 한 것이고요. 근데 문제는 너무 급작스럽게 풍요롭게 되다 보니까 미국 사회에서 젊은이들이 오늘날로 치면은 막 선진국에 진입한 사람들처럼 다른 양상을 띠게 된 거예요. 일본도 오타쿠가 본격적으로 이렇게 대두된 게 19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당시 일본이 얼마나 잘 나갔어요. 코카콜라 광고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그 전까지는 일본이 딱 선진국이다 이렇게 말할 수까지는 없었는데 80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선진국이다 이런 평가가 누구에게도 물어봐도 그런 평가를 받았을 때예요. 지금도 한국은 전 세계 누구에게 물어봐도 한국인들 일부는 부정하겠지만 대다수가 자타공인 선진국입니다. 선진국병을 앓고 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그 선진국병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초점이 오늘 MZ세대고, MZ세대를 어떻게 컨트롤을 하느냐에 따라서 한국이 그냥 선진국병 앓다가 몰락하느냐 아니면 그 선진국병을 이겨내고 다시 도약할 수 있느냐, 이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작정 20대에 어떤 그것을 너무 지나치게 무조건 긍정할 필요도 없지만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도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냥 근데 이제 기존의 정치인들은 어떻게든 여기서 표만 뽑으려는 생각만 가지고 있다는 게 문제겠죠. 좀 긴 안목이 사실 결여돼 있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특히 이러한 긴 안목 없이 당장 뽑아 쓰고 이용 도구라고 버리려고 하는 태도가 좌의 파쇼, 죄국과 지명이 반정무당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이렇게 뒷배경이 있나 이런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특히 연예인 얘기 이런 얘기에 대해서 민감한 주제를 이 친구가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 문 닫을 수 있어요. 이거 굉장히 과감한 친구인데, 어쨌든 하얏트 주인 배상윤, 쌍방울회장, 지명이, 그 다음에 YG, 현석이, 승리, 신마담, 인드라 신마담 얘기 한참 했었죠. 정마담도 있습니다. 신마담 말고 정마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드라 이윤주 얘기도 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인드라가 따로 논평을 하지 않겠습니다. 참고만 하세요. 인드라 그 마자세 모임에 오신 분들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벤처 사업가 한 분은 불가피하게 자기가 사업해야 되니까 10%에 간 적이 있다고 직접 얘기하신 거 들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쵸? 그분이 저한테 얘기해 주신 거나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저한테 얘기해 주신 분들이. 생각보다 여러분 생각보다 10%에 대한 환상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인도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너무 환상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한국 연예계 지망생이 100만이 넘는데 그 중에 극히 성공하는 사람들은 1% 지나지 않는다 이거죠. 나머지 99%는 어디로 가느냐. 이런 게 항상 문제가 될 수 있고, 이런 것만 보고 무조건 연예계는 썩었다, 딴따라다 이렇게만 보시면 안 돼요. 연예계를 무조건 이렇게만 보시면 오히려 이것은 어떤 승리 같은 애한테, 권위성 관계자분 같은 애들한테 만 유리하다 이거죠. 연예계는 원래 이래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도 있지만 정직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 다만 인드라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날 진영이 자유파시와 반정민당 지지자라는 이유만으로 연예계에서 지나치게 빨아대는 것들에 대해서 약간 구역질이 난다. 선한 영향력. 그러다 깜빵 가고, 마약 발다가 깜빵 가잖아요. 유시민 주변 보세요. 유쪽세. 유쪽세 지인들이 다 마약 발고, 예? 문전비 주변에도 마약 받는 애들이 좀 있는 것 같고, 우려스럽습니다. 네, 그것만 생각하자고요. 좀 연예인도 좀 가려서 좀 보실 필요 있는데 너무 이거에 대해서 지나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한국 연예계는 인드라가 볼 때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깨끗한 편이에요. 진짜로 농담이 아니고. 인드라 생각에 헐리우드나 미국 팝계나 유럽 팝 락계나 일본 대중문학에 비해서는 한국이 그래도 깨끗한 편입니다. 뭐 중국은 예외로 치더라도, 별개로 치더라도 깨끗한 편이에요. 일부 그리고 또 하나는 공과를 분명히 해야 되는 거죠. YG에 저런 것이 있다고 해서 뭐 승리가 저렇다 해서 빅뱅의 노래를 무시한다든지 그럴 필요는 없어요. 저는 빅뱅 노래도 좋아합니다. 블랙핑크 노래도 좋아하고 베이비 워스터도 좋아하잖아. 그건 별개로 해야 돼요. 뭐 사생활은 사생활대로 공과를 분명히 해야 된다. 그 정치인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글쓰기에 오해가 있었습니다. 인드라는 남이사 정신을 존중합니다. 인드라는 늘 강조했던 게 개인주의가 조금 더 강화됐으면 좋겠다. 한국은 여전히 선진국, 다른 여타 선진국에 비해서 보자면 개인주의 정신이 좀 부족하다. 인드라가 유럽 배낭여행 때 느낀 것, 그리고 이제까지 인드라가 타인을 의식하지 않고 쭉 살아왔던 삶에서 보자면 아직도 더 많이 한국은 개인주의가 좀 더 강화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주의가 강화되면 조금 더 사람들 사이에 예의가 생기고, 한국 공동체가 좋은 장점이 많지만 한국 공동체의 문제점이 너무 그 상사와 직원의 문제, 그런 상하, 수평 구조가 다 좋은 건 아니지만 이러한 조직 문화에서의 문제점, 여러 가지 그런 것들 조금 더 완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령 인드라는 그 좌파시오 생활을 해서 약간 뭐 노동자, 뭐 이런 운동권 이런 거 알잖아. 얘들이 굉장히 좌파시오고 수직 계열이고 누구보다도 파셔적이고 꼰대스럽다는 거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리고 싶어요. 독선적이고 겉으로 막 얘네들이 막 예의 차리는 게 가식이라는 거죠. 속은 되게 인간 막장을 사이코패스, 본인이 사이코패스가 아닌데 소시오패스가 아닌데 운동권 문화에 쩔게 되면, 좌우 파시오에 쩔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선한 사람이
흑화돼서 소시오패스가 되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유혹에 노출이 됩니다. 그런 점을 인들아 강조드리기 중요합니다. 그래서 MZ세대가 이 게임이 문제다라는데, 저는 여태까지 우리 아들들이 게임하는 거에 대해서 막아본 적이 없다는 측면에서 전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빨리 가상 게임이 나와야 된다. 좀 더 실감나는 가상 게임이 나온다면 지금 문제가 새로운 차원으로 접어들 수 있다.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하고 싶지만 생략하고요. 가상 게임이 빨리 나와야 되겠다. 그리고 뭐 한국인이 독초 반찬, 나물 반찬 좋아하는 이유, 그리고 한국에서 다 한국 생태계가 가장 무서운 이유, 칙, 쑥, 해파리 문제, 해파리 해결 요리법 나올 듯. 안전뱅이 밀, 안전뱅이 밀 특징이 수확량이 많고 병에 강한 안전뱅이 밀은 일제가 개량하고 이것을 다시 멕시코에 보급했는데, 멕시코가 밀 수입국에서 밀 수출국이 되는 데 큰 역할을 했어요. 이로 인해서 1970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고 하네요. 안전뱅이 밀은 이러한 냉대 건조 기후, 냉대 건조 동북아시아의 어떤 생태계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어요. 다른 밀에 비해서 키가 작고 대가 단단하다 라는 거죠. 덕분에 거센 바람이 불어와도 쉽게 쓰러지지 않는 특징이 있죠. 안전뱅이 밀은 알이 작고 껍질도 얇아서 서양 밀보다 수확률이 좋고 번식이 좋다는 얘기죠. 병해충에 강하답니다. 또한 일반 밀가루에 비해 단백질 함량이 낮아요. 소화가 잘 된다고 합니다.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한국의 대식 문화와 관련돼서는 인드라가 세계 최초 가설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해부학적으로 인류는 초식동물이거든요. 잡식동물이 아닙니다. 초식동물이에요. 해부학적으로. 그리고 인류와 비슷하다는 침팬지, 보노보, 고릴라, 그 다음에 오랑우탄을 보면 채식 위주예요. 99%가 채식입니다. 비중이. 특히 과일을 좋아하고 잎사귀를 먹습니다. 1% 정도가 곤충, 뭐 이런 미미한 것들을 먹는 거죠. 이는 초기 인류 역시 이들 유인원과 유사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해부학적으로 유사하니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육식동물과 초식동물의 결정적 차이는 육식하고 취식하는 건데, 주식하는 사람, 동물은 위에서 소가 빨리 되는 거죠. 효율이 높아요, 고기를 먹으면. 반면에 채식하는 동물은 위 활동이 그렇게 활발하지가 않습니다. 먹고 또 먹어야 돼요. 그리고 대장 창자가 길잖아요. 그건 뭐냐면 오래도록 소화해야 된다는 얘기죠. 소가 계속 씹어대는 것처럼 인드라가 소의 눈망울,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를 보면서 초등학교 때 충격을 받아가지고, 두 번째는 인드라가 이제 학교 갔다가 돌아오는데 개를 무심 뚜저급해가지고 죽는 거를
가서 그 충격으로 고기를 먹지 못하게 됐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인드라 고기를 안 먹었지만 대신에 해산물을 먹게 됐어요. 영양 보충을 해야 되니까. 우선 성장기 때 인드라가 고기를 안 먹었고, 지금도 고기 먹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느껴 습관이 되다 보니까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나타샤 만나는, 고기 매니아 나타샤를 만나는 덕분에 조금이라도 고기를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인드라가 하나 이제 얘기한다면, 나이를 먹으면 짠맛에 둔감해진다고 하잖아요. 그게 오히려 당뇨병에게 해롭다고 하는데, 저는 왜 그런지 몰라도 요즘 몸무게가 좀 많이 빠지고 짠맛에 굉장히 예민해졌어요. 짠 음식을 잘 못 먹어요. 제가 막 짜, 너무 짜 막 해가지고 좀 나타샤가 신기해합니다. 왜 이렇게 예전보다 더 짠맛에 민감하냐고. 원래 나이 먹으면 짠맛에 둔감해져야 되거든요. 저는 정반대여서 지금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모르겠고, 인드라가 지금 또 설거지 많이 하다 보니까 또 이쪽, 예전에도 증상이 있었는데 막 빡빡 설거지 하다 보니까 이 손가락에 염증이 왔어요. 오늘 정형외과 가려고 했었는데 못 가고 내일은 개신절이죠. 모레 가야 되겠는데, 어쨌든 그때도 약 먹고 하니까 뭐 이틀 되니까 낫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이 중지 손가락이, 왼손 중지 손가락이 좀 안 좋아서 지금 이렇게 쥐기가 힘들어요. 어쨌든 그런 말씀을 드리시고, 어쨌든 인드라가 세계 최초 한국의 대식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한국의 대식문화라는 팩트는 확인이 되는데, 이 원인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죠. 한국인의 대식문화가 왜 이렇게 있을까? 초반부에는 무슨 말도 안 되다, 귀족들의 전유물이다, 여러 가지 근대화의 산물이네, 여러 가지 막 했잖아요. 근데 인드라가 계속 기후 변화를 강조했고, 근대 이전의 문제는 기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한 얘기를 강조했고, 그리고 조선왕조실록만 보더라도, 한국인이 대식가였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니까, 많이 이제 그런 얘기가 공감이 되는데, 여전히 이제 핵심은 뭐냐면은, 농업 이런 거예요. 좌우 파쇼 엑스무이키, 본사가 파라과이에 있는 이런 믿을 수 없는 좌우 파쇼, 근본이 의심스러운 이러한 데서는 잘못된 정보를 전파한다는 거죠. 인드라 보기엔 여전히 문제가 많아요. 심각합니다. 특히 정치, 예능인 어떤 문제를 다룰 때는 특히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비판적인데 말씀드리고, 이런 가정을 저는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존재론적 인식론적 관점에서 인류는 초식동물이기 때문에 많이 먹어야 돼요. 질보다 양인 거죠. 많이 먹어서, 고기에는 단백질도 많고 지방이 풍부하지만 식물에는 그 단백질이나 하루 칼로리나 필요한 영양분이 덜하고 소화도 효율이 떨어진다 이거죠. 그럼 이걸 보충할 수 있는 것은 뭐죠? 많이 먹으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초기 인류는 한국인뿐만 아니라 전세계 인류 공통으로 대식가였다 라고 가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모든 인류는 소식가였던 것이 아니라 대식가였다. 두 번째는 인간의 사냥 능력을 굉장히 중시하는데 초기 인류는 잡아봐야 토끼 정도였다 이거예요. 큰 거 잡아봐야. 나중에 뭐 매머드를 사냥하네, 뭐 맹수를 사냥하네, 이런 건 훨씬 후회지. 오늘날 유인원처럼 무슨 뭐 쥐새끼나 잡아먹고, 오늘도 쥐요리는 일부 문화권에서는 별미라고 대접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쥐새끼나 잡아먹었던 고양이하고 비슷했다 이거예요. 말하자면. 그것도 별미였어요. 사냥이라는 것은 비정기적인 겁니다. 항상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류가 고기를 그나마 정기적으로 먹을 수 있는 것은 가축화에 성공했던 거죠. 말, 소, 개, 뭐 고양이는 식용이 아니었지만, 어쨌든 가축화에 성공한 데서부터 그래도 나름대로 고기를 일정 부분 먹을 수 있었던 것이고, 그조차도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층은 당대에 그래도 권력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서민들은 고기를 오늘날 저희 게르파시오가 압제하는 북한처럼 무슨 반쪽 일성 생일 이럴 때나 고기 맛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초기 유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인드란 눈치 문화, 왜 한국인이 빨리빨리 인가, 인드라가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거에 대한 설명도 그래요. 농경문,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박정희 대통령 탓을 하더라고. 이게 무슨 뭐 군대 문화처럼 이거 다 잘못된 쓰레기론이라고 얘들아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한국 영화 70년대 때 규제 때문이 아니에요. 박정희 대통령의. 당대 70년대는 TV 보급 때문에 영화 흥행이 안 됐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자극적인 에로물 외에는 장사가 안 됐던 거예요. 간단히 얘기해서. 그런 것처럼 빨리빨리가 군대 문화 때문이다. 아니다 이거예요. 그걸 강조하니까 이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농업 문화 때문이다. 아니 한국에서만 농사를 졌습니까? 한국만 벼농사 했어요? 농업, 그러니까 농업의 종사자들이 고된 노동을 했기 때문에 더 많이 먹었다. 아니 그러면 조선 양반들은 왜 이렇게 많이 먹었대? 조선 양반들이 벼농사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조선 양반들도 많이 먹었다는 게 방점인 거예요. 만약에 그런 논리라면 밑에 사람들만 많이 먹고 양반들은 조금 뭐 소식했어야죠. 아니다 이거예요. 조선 왕들도 많이 먹었고 조선 양반들도 많이 먹었고 조선 서민들도 많이 먹었어요. 다시 말해서 이건 뭐냐면 말도 안 되는 헛소리라는 거예요. 조선이 뭐 농업사회였기 때문에 많이 먹는다. 이게 한국 좌우 파쇼, 자주 파쇼 경제력의 인드란 근대화 식민지론도 비판적이지만 그보다 더 비판적인 게 좌우 파쇼, 자주 파쇼론이라고 경제사론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특히 얘네들이 제일 역점을 두는 게 소빙하기 시절 조선 후기거든요. 다 날조라고 저는 생각해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저절로 자본 경제로 접어든다? 그런 거 없어요. 일제만 없었다면 한국이 저절로 자본 경제가 된다? 대원군이, 고종이, 민비가 이게 바로 오늘 저희 파쇼 교육의 병폐입니다. 잊지 마세요.
서울대 국사학과 철폐해야 됩니다. 좌익 파시 역사학의 진앙제. 정동영 이 방송 꼭 들어라. 핵심은 빨리빨리는 냉대 건조기후에 영향받은 당대 동북아시아인뿐만 아니라 한반도 한국인을 포함한 만주인과 한국인의 공통 습성이었다고 보는 게 더 합리적인 것입니다. 생태계만 보면 될 수 있어요. 기록은 찾을 수가 없으니까, 역사 기록이 없으니까. 선사시대 때를 간접 추론하는 것은 오늘날 만주와 한반도 생태계 생물들이 어떤 식으로 여태까지 버텨왔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예, 그게 안진뱅이 밀이다 라는 거죠. 키가 작아지고, 예, 추위에 강화해야 되니까 열솔씨를 하면 안 되니까 대신에 옹골 차야 되죠. 눈 보호를 해야 되고, 이러한 것이 오늘날 동북아시아인의 어떤 얼굴이나 체형을 형성하게 됐다. 대신에 어떤 보고에 따르면 동양인 성기가 죽었을 때는 제일 작을 수 있어도 달기했을 경우에는 마치 연교차가 가장 큰 지역이 냉대 건조기후거든요. 그런 것처럼 피스톤처럼 확 커진다 이거예요. 그 변화율이 세계 최고 연교차를 자랑하는 동북아시아처럼 시베리아 기후처럼 발기할 때는 가장 커진다 이거죠. 그리고 성역도 상대적으로 높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면 생물에서 두 가지인 자기 보전과 번식에 더 비중을 둔다 라고 볼 수 있고, 자기 보존에서도 보다 그 서양 기사처럼 화려한 것보다 굉장히 실리적으로 자기 보존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인식론, 반문화, 대식가 문화, 등산민족. 이 차이는 뭐냐면, 특히 일본과 비교될 수 있는데, 일본의 산들은 일본 알프스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굉장히 높아요. 반면에 한국의 산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고, 동시에 이웃 동산이고 야트막하고 등산하기 딱 좋은 산들이에요. 한국인들이 등산을 좋아하는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일본에서는 그 험한 산을 등산하려면 엄두를 못 낸다 이거예요. 한국인은 기본적으로 산을 잘 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이것이 이러한 자연환경이 한국인의 식생활을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일본은 산이 험악하니까 산을 포기하는 대신에 해산물에 집중했을 수밖에 없겠다. 해산물 요리가 풍부해진 것들을 우리는 일본 음식에서 찾을 수 있다. 스시가 대표적인 얘기죠. 스시가 뭐 한국권에 이런 헛소리하는 국뽕들이 있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 짓은 일본 우유 파쇼나 쭝꽁의 자유 파쇼, 자익 괴르 파쇼, 일본 우유 흑룡의 똘마니 자익 괴르 파쇼, 반쪽 일성, 반쪽 정일, 반쪽 정원 따위나 하는 개소리다, 헛소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오늘날 한국에서 반찬 문화가 유난하게 발달한 이유는 뭐겠냐? 나물을 많이 먹기 때문이죠. 해안가에 있는 시민들은 해산물로 하겠지만 이 해산물을 내륙까지 가져가려면 어떤 왕 같은 특권층이 아니라면 대다수 서민들은 구경조차 하기 힘든다 이거예요. 포로 떠가지고 뭐 이동한다는데 고려나 조선 때 그 이동 거리가 쉽지가 않거든요. 상업이 덜 발달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귀한 음식이에요.
고기 먹기가 힘들었다는 얘기죠. 해산물도 먹기 힘들고. 그럼 뭘로 보충합니까? 나물로 보충하는 거죠. 나물 문화가 발달할 수밖에 없다. 나물 문화가 한국 문화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할 수 있는 건 다 먹어봐야 되잖아요. 한국만큼 소고기가 딱 나오면 막 그냥 머리부터 꼬리까지 한꺼번에 쫙 이렇게 부위별로 다 먹는 족속이 또 전 세계에서 몇 안 되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냉대 건조 기후에서 빨리빨리 문화가 나왔고, 이런 한국의 이러한 어떤 지형적 특징으로 인해서 나물 문화, 밤문화, 등산 문화, 대식가 문화가 유지됐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면은 유사한 이웃인 중국과 일본은 왜 대식이었는데 소식으로 점점 바뀌었냐? 중국 같은 경우는 말이죠. 인도가 강조했죠. 실크로드 중국이 춘추 전국시대, 기원전 4세기, 막 진나라가 통일하기 직전에, 그때 야만국에서 문명 개화국이 됐어요. 공자가, 집회를 할 때부터 문명이 개화됐다. 그 이전까지는 인도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죠. 이집트 무덤어처럼 한자도 없었어요. 한자를 옮길 수 있는 것도 무슨 돌기둥에나 뭐 좀 쓰고, 일반적으로 한자를 유통이 안 됐다고요. 필요도 없으니까. 시장 경제가 없었으니까. 근데 전국시대 때부터 비로소 문자를 기록할, 삼국시대로 보면 주간 뭐 이런 게 개발되고 여러 가지 혁신이 발생했는데, 이 원인이 바로 당대 세계 최고 서아시아 문화를 실크로드를 통해서 수입했기 때문이에요. 실크로드는 오늘날 뭐 장건이 실크로드를 개발했다, 이게 다 개소리라고 나는 생각하는 편이에요. 이미 실크로드 같은 것은 그 이전에 청금석 길이라고 수메르 아카드 족속이라도 이미 만들어진 거예요. 그걸 중국 위주로 포장한 게 실크로드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중국 역사에서 진나라, 삼국지도 그렇고 왜 동탁이 우세했습니까, 여러분? 그 지역이 무역의 거점이었기 때문이에요. 잘 살았어요, 의외로. 그 점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야 돼요. 맨날 서량이 배고프지 않아요. 또 하나 오늘날 산시성, 장안, 요게 특징이 뭐냐면 그 지역에 밀이 자랄 수 있는 최적지였어요. 당대 세계 최고 문명인 서아시아, 바빌로니아 달력이 들어오면서 음력이 중국에서 나왔고, 음양론이 등장했고, 각종 철학이 제가백가로 쫙 나온 게 다 바빌로니아 문화 영향을 받은 거거든요. 그랬을 때 그때부터 밀 문화도 들어온 거예요. 서아시아 사람들이 밀을 먹잖아. 밀과 보리. 밀이 들어왔는데 처음에는 중국에서도 밀을 어떻게 먹을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다가 면 요리를 세계 최초로 중국이 개발합니다. 문제는 중국에서 세계 최초로 중국 면 요리를 개발했지만 이것이 또 중국 전역으로 확산되는 것은 시간이 걸려야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언제 중국 전역으로 면 요리가 확장되느냐? 운하계통, 대운하계통, 황하와 장강 사이의 운하계통, 그 시기입니다. 그때 물류가, 당송시대도 굉장히 중국 경제력이 높았고 인구수도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 시기에 면 요리가 중국 전역으로 확장된 거예요. 그 당송시대 때 본격적으로
한반도에도 들어왔고 일본에도 전해진 겁니다. 면열이가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래서 중국인들이 한마디로 국수를 먹고 이 국수 요리가 이태리로 가서 스파게티가 된 거 아닙니까? 한국에도 전해지고. 그러니까 세계 최초 면 요리는 중국이에요. 한국에서 만들었다 어떤 국뽕이 또 그럴 수 있는 헛소리고. 라멘도 어떤 중국식 면 요리를 현지화시킨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왜 중국에서는 면 요리가 유행했는데 한국과 일본은 왜 면 요리가 일반화되지 못했을까? 밀은 보리하고 속성이 비슷해서 이러한 어떤 온대 문화보다 냉대 건조 기후에 적합해요. 토양으로 따지면 한반도에도 유리해요. 특히 한반도의 황해도 이북 지역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어요. 일본도 오늘날 밀 생산지가 홋카이도와 쿠슈였는데, 홋카이도는 20세기에 사실상 20세기에 들어와서야 일본의 영토가 됐지, 그 이전에는 일본 영토가 아니었죠. 그다음 쿠슈는 거기 화산 활동도 활발하지만 고지대가 많아요. 여러분 쿠슈 가본 적 있는 분들, 쿠슈 지역 가보면 거기 고지대가 많습니다. 산지가 많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좀 밀이 재배된다 이거예요. 하지만 거기도 일본도 밀이 한정적으로 재배됐을 뿐이에요. 고려도 마찬가지예요. 황해도 이북인데 생각해 보세요. 삼국시대 때는 면 요리가 발달하지 못했어요. 중국도 운하 이전에는 교육이라는 게 별로 없었다고요. 그냥 현지화해서 산시성에서 면 요리하면 거의 산시성에서만 먹는 거지, 굳이 밀을 뭐 광동성에서 먹고 이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삼국시대에 밀이 재배해서 먹었다면 귀한 음식이어서 뭐 고구려 사람들이나 좀 먹었을지, 이쪽 백제나 신라 사람들은, 가야 사람들은 먹을 생각도 못했을 거라 이거죠. 또 하나 뭐냐면 주식이잖아요. 주식이라는 것은 입맛이 중요해요. 인드라가 당뇨병이면 오곡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현미를 먹어야 된다. 인드라는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오곡밥 못 먹겠어. 맛이 더럽게 없어요. 입맛이 다른 걸 어떻게 해. 좀 먹어봤다가 한 달간 먹다가 질려가지고 더 이상 안 먹거든요. 그 입맛이 또 있어요. 그것도 먹는 사람이 먹는 거죠. 배고프면 뭘 더 먹어. 어쨌든 그런 문제 있지만 배고파도 안 먹잖아. 서양 사람들 한국 반찬 같은 거 요즘에 이제 케이팝 때 먹지만 안 먹던 거 먹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다가 유통도 안 되고 있으니까 삼국시대나 통일신라 때부터 미리 좀 전달될 수는 있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중요한 건 통일신라 영토가 제한돼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통일신라 영토는 대부분 벼농사 중심일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발해는 반대로 거기니까 가능하지 않았냐? 일부 가능했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밀 문화가 중국 전역으로 확산된 시기가 발해 멸망기 후반부터거든요. 말하자면. 게다가 또 하나 문제가 기후변화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인드라 중세온난기, 노마온난기 이런 얘기했잖아요. 한국 역사에서 기후변화가 굉장히 중요한 게, 통일신라가 왜 약소국이었던 고구려의 조공이나 바쳤던 통일신라가 어떻게 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을까요? 기후변화에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통일신라가 망한 이유도 기후변화와 관련이 있다. 고려가 또 망한 것도 기후변화와 관련이 있어요.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개국한 것도 기후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라고 인드라 강조드리는 것입니다.
고려시대 대부분은 중세온난기라고 할 수 있어요. 중세온난기는 어떤 시대냐? 예, 한반도 전역이 보다 더 따뜻했던 시기예요. 그러면은 밀의 재배가 더 재배지가 축소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고려도 오늘날 그 평안도 인근의 적경 지역이기 때문에 기껏해야 황해도에서만 밀 재배했을 거라는 거죠. 근데 황해도도 당시에 중세 온난기였기 때문에 예, 밀이 제대로 잘 자랄 수 있었는지 알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려에서는 면요리가 귀한 식품이었다. 귀한 요리였다는 거죠. 귀족들이나 먹는 음식이 밀 요리였다 이거죠. 근데 그것이 조선시대에 와서 풀리는 게 조선시대의 중세 온난기가 끝났기 때문에 온도가 다시 내려가니까 상대적으로 그리고 영토가 더 확장되니까 밀 재배 지역이 늘었고 그로 인해서 밀 가격이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조선시대부터 밀이 일반화됐다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동안 쭉 대다수 조선인들이 아무리 쌀이 귀족들만 먹는다고 치더라도 먹던 거 먹는 습관이 있었던 데다가 교통이 불편하다 이거예요. 왕들이나 밀, 냉면 같은 거 먹을 수 있었지 개경 한성을 중심으로 나머지 지역에서는 상업거래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냥 황해도에서 생산된 밀은 황해도에서 해소시키고 평안도에서 먹은 건 평안도로 해소시킬 수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게 받은 것이 됩니다. 오히려 그래서 인드라가 흥미로운 것은 일본의 소식 문화예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한국은 대식 문화를 유지해 왔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나물을 많이 먹고 해산물 많이 먹고 이런 식으로 중국인이 약간의 소식으로 변한 것은 면 요리 때문이다. 만두와 면 요리 때문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그 전에 같으면은 중국인들도 대식가였을 겁니다. 그러나 면 요리와 만두 요리가 일반화되면서 밀은 쌀보다 칼로리가 높아요. 다시 말하면 밀을 조금만 먹어도 상대적으로 같은 조금 더 적게 먹어도 인류 평균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당연히 점점 적게 먹게 되는 거죠. 중국의 잦은 왕조 교체와 전쟁 같은 건 별개로 치더라도 일본이 오히려 인드라는 궁금한 게 소식 문화가 흥미롭다. 일본 역시도 한국 불교는 붓다가 이거에 대해서는 소식 문화는 인류의 더 종교적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종교적 원인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유대교회나 그 이슬람에선 돼지고기를 금기하잖아요. 그거는 서아시아에서 돼지 키우기가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귀한 음식이기 때문에 아예 안 먹게 하는 게 먹지 못하게 하는 게 유리했기 때문에 그러한 규율을 만든 거거든요. 근데 기독교를 현지화시킨 유럽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 없이 스리슬쩍 고기 먹어도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대신에 유럽에서는 로마 온난기가 끝나고 로마 온난기가 끝나면서 로마 제국이 망한 거예요. 그리고 12세기 13세기 중세 온난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게르만족이다 뭐다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때 식량 부족 상태였어요. 로마 제국이 멸망하기 전에,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했던 때부터 벌써 식량위기가 생긴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기후변화가 영향을 받은 거죠. 로마 군대가
시민권 아무리 줘더라도 로마 군대가 약화될 수밖에 없었던 건 이러한 로마 제국의 식량을 책임졌던 식량 창고였던 옛 카르타고 지역, 오늘날 튀니지, 리비아 지역과 이집트 지역이 곡창지대였는데 여기에 기후변화로 인해서 못 쓰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 제국의 시민들이 식량 위기가 왔고 이것이 직접적으로 로마 제국의 여성들에게 영향을 주니까 출산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로마군을 계속 모병해야 되는데 징집해야 되는데 로마군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게르만 같은 야만인들을 계속 용병으로 고용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서울 로마부터 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식량 위기가 중세 온난기까지 지속되다 보니까 초기 기독교에서 강조했던 게 그 탐식, 음식 많이 먹지 마라. 식량 위기니까 없는 식량에 많이 먹어대면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탐식 많이 먹지 마라. 이런 게 그런 게 성경에 있나요? 많이 먹지 말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까? 예수님이 많이 먹지 마! 이렇게 얘기했나요? 어쨌든, 그렇게 된 거예요. 인도도 마찬가지죠. 인드라가 막 날뛰던 초기 브라만교 시절에는 육식을 당연히 유목민이었으니까 인도에 정착하기 전까지는 육식을 했었겠죠. 근데 인도에서도 마찬가지로 기후변화로 인해서 기원전 5세기 막 신라가 뜨던 시기 신라나 백제가 치고 올라갔던 시기가 언제냐면 역사적으로 점점 추웠을 때예요. 그게 기후변화로 인해서 된 거죠. 장수왕이 괜히 한반도로 내려왔겠습니까? 뭔 말이냐면 삼국지에서도 오늘날 상하이 같은 지역이 열대우림이 늪지대였다 이거예요. 열대우림이거나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이었다 이거예요. 맞잖아요. 오군 같은 데 빼고. 마찬가지로 인드라가 세계 최초 가설로 얘기하듯이 호남엔 사람이 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밀림, 늪지대였으니까, 소금밭이었으니까. 그게 통일신라 시대부터 그 지역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거예요. 한성 백제가 왜 고구려에게 망했으면 무서워하더라도 그 반대편인 목포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왜 못 내려왔어요? 왜 충청도에서 머물렀어요? 호남에는 살 수가 없으니까 안 내려온 거예요. 그 지역 그때 백제가 내려올 수 있는 남방 한계선이 공주였던 거예요. 부여나 그 밑으로는 사람이 살지 못했어요. 전주도 후백제의 견훤이 수도로 정했다는 얘기예요. 통일신라 때부터야 비로소 광주나 전주에서 사람이 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전엔 그냥 늪지대였는데 날씨가 춥다 보니까 신라나 백제가 혜택을 본 거예요. 추워지니까 열대 기후에서 온대 기후로 바뀐 거예요. 사람이 더 쾌적하게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힘을 낸 거죠. 통일신라가. 이런 거 맨날 모르고 자유 패쇼 한국 서울대 국사학과가 인증한 것처럼 맨날 신라 기주역이 썩었네 육두품이네 이런 개소리를 한다 이거죠. 아니 그런 개소리야. 몽골은 황금 시적 없습니까? 귀족들이 부패한 건 어제 오는 일이에요. 유교 사회는 기본적으로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녹봉을 제대로 안 주잖아. 조선시대 때. 근데 어떻게 500년이나 유지돼. 조선 시스템이. 항상 부패했는데.
특정한 인물만 부패한 게 아니에요. 유교 체제를 유지하려면 오늘날 북한 괴뢰파시स्ट 정권처럼 부패가 일반화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셨죠? 그래서 기후변화가 중요하다라는 거야. 발해가 멸망한 건 백두산 때문이다. 개소리죠. 그거는 바로 좌익 파쇼 애들의 거짓말인 거죠. 백두산 폭발은 고려 그러니까 발해 멸망 이후에 백두산이 폭발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대응 안녕, 소령 안녕 그리고 있죠. 대싱 안링 선매 이제 일본식 저 중국식 발언인데 그거 참고하시고 우한족 선비족 참고하시고 일본의 소식 문화가 오히려 인들한 독특하다. 한국이나 일본이나 고려 때 삼국시대 이후로 대승불교가 도입돼서 육식금지가 됐거든요. 근데 이 육식금지가 붓다 정신이 아니에요. 오늘날 난 인드라는 소승불교가 진짜 불교고, 여러분들이 아는 대승불교는 사실상 불교가 아니고 붓다 가르침도 아니고 힌두교예요. 브라만교가 불교를 흡수해서 만든 게 힌두교거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불교는 힌두교예요. 붓다 가르침이 아니에요. 진짜 붓다 가르침이면 삼국시대 왕들이 왜 그거를 국교로 삼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안 그래요? 굉장히 과격한, 붓다의 가르침은 굉장히 과격한 사상인데, 종교개혁과 붓다의 가르침은. 그거를 왜 국교화합니까? 힌두교기 때문에. 당대 힌두교의 영향을 받은, 사실상 힌두교를 불교로 알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정작 불교의 발상지 인도에서는 불교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다 힌두교를 흡수당했으니까. 그 대표적인 한 예가 바로 이 음식 문화예요. 소승불교 사람들은 고기 막 먹어요, 스님들이. 근데 대승불교는 육식금지. 무슨 채소도 이런 거 먹지 마라 막 이래요. 그거 왜 이런 줄 아십니까? 인도도 기후변화를 겪다 보니까 육식에 대한 제재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대승불교가 다 그런 거야. 대승불교도 그 종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결국 육식금지 한 이유는 결국은 그 인도의 상황과 기후변화가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산물은 괜찮나요? 그것도 육식인데? 이 힌두교 대승불교 원리가 되게 골 때리는 게, 아니 그러면은 포유류만 육식만 안 되면, 아니 그러면은 오징어나 생선을 잡아가지고 요리하면 그거는 살생 아닙니까? 물고기는 먹어도 돼요? 오징어는 먹어도 됩니까? 웃기지 않아요? 이 얼마나 웃겨. 아니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까는 자유파시어들은 왜 이런 불교의 음식 문화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습니까? 되게 웃기잖아요. 하지만 고려인들이나 일본인들은 육식 금지령을 내렸을 때 영양분을 섭취해야 되니까 해산물을 먹은 거죠. 그렇다고 고려인들이 고기를 아예 안 먹은 건 아니에요. 일본인도 마찬가지고. 몰라 먹었겠죠. 귀족들도 그렇고. 없어서 못 먹었던 거지.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렇다면 조선 때 와서 밀문화는 이제 다시 추워지니까 재배지군 늘어났는데, 그럼 밀문화가 대세해야 되는가
이제 않냐. 교통이 불편해가지고 여전히 북쪽에서만 먹었던 거고 한반도에서 먹지 못했던 하삼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에서는 못 먹었던 거고 없으니까 못 먹은 거죠. 일본도 마찬가지로 밀이 없으니까 못 먹은 거고 해산물 위주로 먹고 이렇게 된 거다. 그 불교의 육식금지령은 한국은 숙리 억불 정책으로 조선 때 풀렸지만 일본은 메이지 유신 전까지 이게 메이지 유신 직전이지만 어쨌든 그때까지 유지됐어요. 그랬을 때 오히려 일본 임진왜란 당시에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예. 한국 병사가 먹는 것보다 절반 정도만 먹는다. 그리고 이제 일본 애들이 조선을 식민지하기 위해서 민가 약탈을 하기보다 민간한테 선전전을 먼저 했거든요. 빨리 한반도를 점령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내놓은 선고가 자기 딴에는 되게 세금 정책에 대한 선민 정책이라고 치고 선전전이라고 칩시고 뭐 세금을 50%로 감면해 주겠다 이랬나 봐요. 자기네들은 한 70% 넘으니까 90%. 그러면 굉장히 한반도 시민들이 만세 일본군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역으로 그러한 얘기가 역으로 선조 대원군, 선조 임해군, 광해군 이 개자식, 후레자식 하면서 서울 도성을 불태웠잖아요. 조선 왕조에 분노한 당대 조선 시민들이 분노해서 선조 개자식, 광해군 개자식, 임해군 개자식 하면서 서울에 부지른 만큼 민심이 안 좋았는데 이거를 가라앉힌 게 일본군이었어요. 일본군의 세금 정책을 보고 깜짝 놀란 거죠. 왜 이렇게 높아 세금? 다행스럽게도 조선의 세율은 매우 낮았습니다. 그것만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간에 이러한 종교적인 이유, 그 다음에 일본은 또 전국시대 이전에도 한 200년간 그러니까 한국의 고려 무신시대처럼 그 이전에부터 전국시대가 시작됐고 엄청나게 고려말 조선 쪽까지 조선 중기까지 내전을 겪었단 말이에요. 내전을 겪으니까 당연히 세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전제 군비를 마련해야 되니까. 내 피부에 강조할 수밖에 없고 거기 어떤 요인을 굳이 찾는 일본이 왜 소식했냐라는 것은 중국과 달리 이런 오랜 내전으로 인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인들은 뭐 추정해요. 그것도 어쨌든 원인이지만 그것도 어떤 원인 중에 하나일 뿐이지 그게 근본적인 이유가 될까 잘 모르겠다. 이거 오히려 인드라는 특이하게 보는 게 일본의 소식 문화를 오히려 특이하게 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여태까지 오늘날에 한국의 대식 문화는 주로 벼농사 위주로만 생각한다 이거죠. 아니다. 기후 문제가 중요하다. 냉대 건조 기후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한국의 특수한 산의 문제. 산지가 70%인데 야트막한 산, 나물 반찬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인드라가 더 지면에 한국의 대식 문화를 잘 설명할 수 있지 않나. 마지막으로 오늘날 한국인들은 쌀을 적게 먹고 있어요. 왜입니까? 다른 데서 이미 영양 섭취가 한 거죠. 밀 같은 것을 많이 먹게 됩니다. 밀가루 같은 거 많이 먹으니까 쌀 밥을 덜 먹는 것처럼 중국인도 그렇게 해서 덜 먹은 거예요. 양이 차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인드라 세계 최초 한국인은 왜 대식 문화인가에 대한 인드라 가설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첫 번째, 인류는 해박적으로 초식동물이다. 대식가일 수밖에 없었다. 허나
역사 시대를 거쳐면서 여러 종교적 이유, 기후 변화로 인해서 점점 일부 지역에서 소식 문화로 접어들었다. 한국인들은 그 특유한 독특한 독종 정신으로 독종스럽게 대식 문화를 유지했다. 한국만 대식 문화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이란이나 중앙아시아 쪽 몇몇 국가에서는 대식 문화가 여전합니다. 네. 이러한 어떤 한국인의 어떠한 식습관에서 기후변화에서 빨리빨리 정신, 항상 뭐든지 언제 한번 밥 먹자 하는 밥문화 정신, 밥심 정신, 등산문화, 대식문화가 한국의 문화 특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끝으로 남이사 정신, 인드라가 이런 남이사론, 남이사 정신을 또 이걸 세계 최초로 얘기한다면 우리는 여태까지 이거를 매니아론, 일본의 오타쿠론, 원조는 매니아예요. 오타쿠가 아니라. 가장 독종 오타쿠는 서양 오타쿠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쵸? 근데 거기서 이제 새로운 양상이 드러난 게 게임에서 한국인의 어떤 특징이 있잖아요. 게임 세계에서 한국인이 장악했잖아. 이 특징을 저는 남이사 정신으로 부르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어떤 독특한 한국만의 문화를 기존의 오타쿠 문화를 그냥 직수입해서 그냥 설명하기보다 매니아론과 서양에는 매니아가 있고 일본에는 오타쿠가 있다면 한국에는 남이사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남이사 문화 정신을 저는 한국인의 그동안의 어떤 문화가 공동체 문화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나쁜 쪽으로 보면 집단주의 문화라고, 그리고 집단주의 문화에 대해서 인드라가 비판을 많이 해왔잖아요.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꼰대 문화. 근데 한편으로 공동체 문화는 정도 있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참견도 많이 하고 오지랖도 넓다는 단점이 있고, 인드라는 또 그런 심리적 거리주의가 매우 짧은 사람이에요. 인드라가 고양이를 좋아하는 게 같은 영역 동물이기 때문에 내 심리적 거리 안에 들어오는 걸 굉장히 인드라가 경계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한국에서 살다 보니까 인드라가 너무 들이대는 사람들이 많아서 인드라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런 면에서 전 서양인이나 일본인이 한국인보다 이렇게 심리적 거리가 넓어서, 북유럽인은 굉장히 넓잖아요. 그런 것까지는 저도 바라지 않지만 적당한 거리 유지, 잘 아는 사람들끼리는 오히려 더 상대방을 배려하는, 인드라도 부족해요. 아무래도 습관이 있다 보니까. 근데 한편으로 젊었을 때부터 그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겪어서 반문화 해왔잖아요. 자유파시오일 때는 오히려 인드라가 자유파시오에서 벗어났던 계기가 개인주의예요. 집단주의, 자유파시즘, 자유파시오 운동권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계기가 인드라의 개인주의가 가장 큰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어요. 마오 선생님을 만난 것도 그렇고. 운명이죠. 그래서 저는 이 남이사 문화가 한국 공동체 의식에 굉장히 도움을 줄 것이다. 한국 공동체 문화가 78이라면 남이사 문화가 22로 해서 잘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이 남이사 문화가 한국의 자위 파시오 문화를 바꾸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근데 남이사 문화를 관리를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이도저도 안 돼가지고 그냥 망하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한국의 신세대, MZ세대라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예, 무작정 거부할 것도 아니고 무조건 찬양할 것도 아니고 우리는 우리 향후 한국 주역이 될 이 2030 세대와 어떻게 같이 함께 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된다. 그래서 남이사 정신이다. 남이사 정신이다. 이게 선진국병이다. 풍요 속의 빈곤이란 말이에요. 예? 세상 이치라는 건 어느 한쪽으로 이득을 가지고 생기면 다른 쪽으로 그만큼 이득이 생기는 만큼 한쪽은 결핍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우리는 이미 선진국이 대한민국 선진국이기 때문에 다른 한편으로 그동안에 없었던 것이 생긴 거예요. 그럼 이 생긴 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 균형을 맞춰가지고 다시 재도약할 것인가. 안 그러면 대한민국이 선진국이었던 대한민국이 자유 파시오 반쪽민주당, 자유 괴뢰 파시오 반쪽정은 일본 우익 파시오 흑룡의 음모로 대한민국이 정치, 경제, 사회가 무너질 수가 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화와 죽음에 대해서만 얘기할게요. 노화와 죽음은 반비례한다. 인간 수명이 과거 DNA 매치럴을 해보니까 38세다? 근데 오늘날에는 그 2배를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죽음을 늘리는 대신에 노화가 더 빨리 진행되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다라는 거죠. 노화가 가장 빨리 진행되는 인류는 어디입니까? 서양 사람들이 피부가 빨리 노화되죠. 흑인이 가장 늦게 노화됩니다. 운동 에너지로 치면은 백인이 가장 운동 에너지가 활발하죠. 잠재력은 흑인이 가장 많고, 아시아인 중에서는 동북아시아인이 그 냉대 건조 기후로 인해서 그 잠재력을 보존시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위치 에너지를 중시한다, 잠재력을 중시한다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이 잠재력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상에, 눈앞에 보이는 이득에 움직여서 중장기적 비전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음을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마자세. 건강하시고 부자 되시고 행복하세요. 건부행. 예수님 고맙습니다. 부모님 고맙습니다. 나타샤 고맙습니다. 세옹지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분하세요. 천년 끝에 피어오르는 희망, 그 희망을 죽이고서야 우리는 살 것입니다.